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자, 이 대륙이동설은 아까도 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어. 그 당시 과학계에서 이를 좀 배척을 했거든. 자,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륙이동설이 설명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이 거대한 대륙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근데 베게너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시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지구는 스스로 회전하고 있잖아. 지구는 회전하고 있지.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회전시키면 여러분들이 회전하거나 아니면 회전하고 있는 물체를 타더라도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그러지. 그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 돌 때 몸이 바깥쪽으로 쏠려 나가잖아. 이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지. 멀원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원심력이 생길 건데 이게 대륙 이동의 원동력으로 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달의 기조력. 자, 기조력 이런 거죠. 기조력이 바로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조석 현상을 만드는 힘을 말하지.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 내려가는 것. 그러면서 수평 흐름을 바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라 하잖아. 그래서 물이 바닷물이 올라왔을 때를 만조, 내려갔을 때를 간조라 그러지. 이 힘을 기조력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들이 이 힘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참고로 질량도 커야 되겠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이 큽니다. 그래서 태양보다도 달이 훨씬 더 질량이 작지만 거리가 월등히 가깝기 때문에 거의 달에 의해서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거지. 어쨌거나 이 두 가지 힘을 제시했거든. 그런데 1912년 이 당시에도 물리적으로 이 힘의 계산이 가능했어. 이 힘 크기가 얼마인지, 원심력에 의한 게 얼마인지, 기조력에 의한 게 얼마인지. 근데 이 힘을 계산해 봤더니 대륙을 이동시킬 만한 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동력 제시했던 것은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론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럴듯하지만 이론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멘틀 대류설인데 이 멘틀 대류설은 내용을 좀 적어. 일단 이 멘틀 대류설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접자. 좀 힘내세요. 자, 멘틀 대류설은 홈스에서 발표됐어. 1928년에. 자,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멘틀이 대류, 움직인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겁니다. 자, 내가 물을 끓일 때 자, 아래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자, 위쪽과 아래쪽에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아래쪽에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와 밀도는 무슨 관계지? 반비례. 자, 아래쪽 온도 높아지게 되면 밀도는 작아진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밀도가 큰 자, 아래쪽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올라가겠지? 위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또 가열돼서 또 올라가는 거지. 이런 게 반복되면서 열 전달되는 게 바로 대류란 말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지.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지구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높아지는 거잖아. 자, 지구 중심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 위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밀도가 낮은 곳이 밑이니까 위로 올라오려 하겠지? 그래서 위로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차가운 온도 밑으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대류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날 때 위에 실려있는 판이 단단한 판이 그 대류 흐름과 함께 이동하는 걸 이걸 바로 멘틀 대류설이라고 얘기하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모습을 계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연약권이다, 암석권이다 하는 것은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멘틀 대류설은 멘틀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발생한다. 온도차가 있단 말은 있을 유자, 온도차가 있단 말은 밀도차가 있다 그 말이지. 이런 밀도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류가 발생한다. 근데 이 대류라는 것은 온도에 의한 것, 열에 의한 것.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온도차에 의한 것을 열대류란 말을 씁니다. 열이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멘틀 내부의 온도차 때문에 열대류가 발생을 하고 이 열대류에 의해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위에 있는 판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 이걸 바로 우리가 멘틀 대류설이라 그럽니다.
됐지?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에너지원까지 일단 간단히 제시라고 할게. 자, 에너지원과 한 개까지 볼게. 에너지원. 자, 에너지원은 뭐냐면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우리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라늄이나 토륨이나 플루토늄 이런 거 있지? 다 그걸 방사성 원소라 하지. 방사성 원소는 아주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그래서 좀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오려고 그래. 이걸 붕괴라 그래. 그래서 우라늄이 붕괴하게 되면 납으로 바뀌면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을 내놓게 되는 거지. 이 자연에도 우리 보면 여러분 지금 땅 아래에도 다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밀도 낮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은 거지. 근데 이것들을 현재 보면 다 모아서 좁은 공간에 많은 물질을 놓아서 이들이 붕괴되면서 내는 에너지를 이용한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지. 어쨌거나 자연상에 다 방사성원소는 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이 붕괴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내게 된다. 자, 또 하나가 지구 생성 당시의 열 또는 같은 말로 지구 중심부의 열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는 거지.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열의 작용을 받는다 그 말이지.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 원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맞지? 짚어보면 이런 거지. 우리 원시 태양이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거대한 성운에서 이들이 뭉쳐가지고 많은 물질이 가운데 모이게 되고 가운데는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회전 원반체를 만들고 중앙에는 태양이 있지만 주변은 이 원반체에서 군데군데 부분이 뭉쳐가지고 미행성을 만들게 되는 거지. 작은 행성이. 다시 이 미행성들이 뭉쳐가지고 지금의 행성을 만든 거지. 기억납니까? 근데 이 미행성들이 뭉칠 때 서로 미행성들이 막 뭉칠 때 서로 충돌한다는 거지. 충돌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이 다 녹아버린 상태가 되는 거지. 그걸 뭐라 불렀지? 다 녹아있는 상태를? 그래. 원시지구 만들어진 과정인데. 다 녹아서 마그마로 채워져 있던 상태를? 그렇지. 마그마의 바다를 그렇지. 좋아. 자,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할 거니까 다 녹아있는 상태를 마그마 바다라 그랬지. 자, 봐봐. 근데 미행성들이 무한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가 한정이잖아. 한정돼 있는 거지. 그러면 충돌을 초기에는 많이 하겠지만 점점 충돌 수가 줄어들겠지. 그만큼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겠지. 그러면 초기에는 열이 아주 많아서 다 녹아있는 상태였지만 점점 이제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지. 근데 식을 때 어디부터 식습니까? 겉이야, 속이야? 겉부분부터. 좋아. 자,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저 호빵 기계에서 내가 호빵을 막 꺼냈어. 막 꺼내면 겉도 뜨겁고 속도 뜨겁지? 시간 지나서 식어서 내가 이제 좀 식었네? 딱 깨물었어. 근데 아직도 속은 어때? 뜨겁지? 이게 바로 지금 지구의 상태지. 겉은 식었지만 속은 아직도 뜨거운 상태. 근데 이 호빵이 충분히 시간 지나면 속도 어떻게 되지? 식어버리겠지? 근데 식는단 말이 열을 흡수하는 겁니까? 방출하는 겁니까? 방출하는 거지? 맞아. 지구는 중심부는 아직도 뜨겁지만 계속 이 열이 계속 빠져나오고 식고 있어. 식으면서 계속 열을 방출하고 있는 거지. 이 열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멘틀 대류설의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멘틀 대류설의 에너지원은 방사성원소의 붕괴열과 지구 중심부의 열, 이 두 가지입니다. 됐나? 자, 마지막으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못했어. 여러분들 우리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멘틀 대류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직접 가서 볼 수 있다 없다? 이건 또 100년 전의 이야기야. 이거를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지.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확인 못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지금도 관측은 안 되지만 이 멘틀 대류에 의한 대륙 이동, 판의 이동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지? 각 대륙의 센서를 따라서 인공위성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1년에 몇 cm씩, 뭐 많게는 10cm씩 움직여.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 가능하고 알아낼 수 있었던 거지. 자,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저 확장설. 말 그대로 바다의 바닥이 확장된다 그 말이야. 자, 이거는
헤스와 디츠랑 자, 이 사람들 두 사람이 같이 공동을 해서 발표한 건데 1961년입니다. 1961년. 자, 해저 확장설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이 바다의 해령. 해령이라는 것은 바다의 산맥이죠. 그래서 이제 뿜어져 올라올 거니까 산맥을 이고 있고 그 끊임없이 마그마가 분출돼서 식으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현재 이 지각들은 밑에서 끊임없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계속 밀어낼 거니까 지각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계속 양쪽으로 확장돼서 뻗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저 확장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양 지각이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이후에 양쪽으로 멀어져 간다. 확장되어 간다. 이걸 해저 확장설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해저 확장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면 해저 확장설은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고 거의 마그마 물질들이겠지? 상승을 해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왔으니까 굳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고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현재 마그마들이 분출되고 멘틀 물질이 상승할 거니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갈 겁니다. 그래서 확장이란 말을 쓴 것이. 자, 이 해저 확장설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해저 지형 탐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바다 아래의 모습들을 직접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면 그 모습들을 탐사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초음파를 이용한 수심 측정이야. 직접 보지 않고 직접 관측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이 어땠음을 알아냈다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자, 초음파를 이용한 것, 우리 레이더로 많이 쓰죠? 과거에 전쟁을 할 때 군함들이 현재 보면 배들이 잠수함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공격받아서 많은 피해를 받았어.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개발하고 이 전쟁을 이용했지.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음파를 쏘게 되면 음파가 출발했다가 어떤 물체에 닿아서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지. 근데 음파의 속도를 알고 그리고 왕복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물체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현재 해저, 바닥으로 초음파를 쏘고 그러면 이 초음파가 바다의 바닥에 부딪히고 다시 올라오게 되겠지? 그러면 수심이 얼마인지를,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음향 측심법이라고 그래. 음향이란 말은 소리잖아? 측심, 깊이를 측정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리, 음파를 이용해서 깊이를 잰다. 그 말이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왕복하는 걸 이용한 거지. 자, 초음파를 이용한 수심 측정, 이걸 아까 음향 측심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깊이를 다 알게 되면 해저의 지형들 어떤 곳은 높게 올라와 있고 어떤 곳은 낮게 현재 깊게 돼 있고 올라와 있고 내려가 있고 이거 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해저 지형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 그림을 제시했던 거지. 자, 이 그림 간단하게 좀 그릴게. 배를 그리고 해저 지형을 그리고 그리고 초음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일단 할게. 자, 이 그림 아까 좀 전에 그렸던 이 그림 오른쪽에 빈 여백이 있을 건데 이 내용들을 좀 적읍시다. 자, 뭐냐면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 원리를 그대로 쓴 거야. 자, 참고로 수심은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파의 속력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은 T라고 할게. 자, 근데 갈게. 자, 그러면 수심은 거리가 될 거고 음파의 속력이 속력 그리고 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시간이 될 건데 여기서 조심할 것. 자, 거리, 수심, 속력은 음파 속력, 시간은 돌아오는 시간을 쓸 건데 자, 깊이라는 것은 왕복이 아니라 편도잖아. 깊이라는 것은 배로부터 해저 바다까지 편도야. 근데 여기서 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 이건 뭐냐면 왕복 시간이야. 그러면 이 시간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반만 써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V 곱하기 T가 아니라 V 곱하기 2분의 1T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깊이 식은 2분의 1을 앞으로 옮기면 2분의 1 VT 이렇게 되겠지? 아주 간단한 식이고 당연한 원리인데 이걸 묻는 문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V 속력은 1500m/s. 참고로
자, 우리 공기 중에서는 음파의 속력이 340m/s, 물 속에서는 1500m/s야. 근데 이거는 물의 온도나 압력이나 여러 가지 현저물 그에 따라서 물리적 값들이 달라지게 되면 속력이 조금씩 변해. 그래서 이 150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V는 음파의 속력은 1500m/s다라고 다 제시를 해줘. 제시를 해주니까 이 정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4초가 나왔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왕복 시간이야. 그러면 시간은 4s 4초가 아니라 2s 2초만 써야 되겠지? 그래서 깊이는 2분의 1 곱하기 vt 1500에다가 4. 그러니까 시간의 4초를 2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깊이는 3000m가 된다 그 말이지.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잘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파악된 해저 지형은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지역으로 뭐가 있냐면 대륙 주변부와 심해저. 말 그대로 대륙 주변 영역과 점점점 대륙으로부터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깊이가 깊어지겠지? 이렇게 경사가 변하는 이런 대륙 주변부와 그리고 심해저, 말 그대로 깊은 바다의 바닥면들이 되겠지? 그래서 크게 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해저 지형들을 나타낸 건데 그 단면과 한쪽면 펼쳐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자, 영역을 좀 나눠볼게. 자, 이 그림 자료는 여러분들 자, 강냉이 교재에 있을 건데 자, 대륙 주변부는 말 그대로 대륙 주변 지역, 대륙분과 대륙사면, 해구로 이루어진 영역. 자, 또는 대륙분, 대륙사면, 해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 다른 형태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륙붕은 깊이가 200m 미만의 아주 완만한 지역이고 대륙사면은 좀 더 경사져 있는 지역. 해구는 말 그대로 바다의 고랑, 깊은 곳을 말해요. 그리고 대륙대는 다시 대륙사면을 지나고 좀 더 다시 완만해지는 지대를 대륙대라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심해저 영역은 현재 보면 대륙 주변부 외에 현재 깊은 바다 영역들을 우리가 심해저라 그러지. 거기에는 뭐 심해저 평원, 이 지역에 해령도 있고 말 그대로 해산이라서 바다의 산, 해령은 바다의 고개, 영자가 고개 영자지. 우리 대관령, 미시령 하죠. 자, 그리고 기호라는 것은 해산 중에서도 현재 보면 위쪽 정상 부분이 평평한 것, 이걸 우리가 기호라고 해요. 또는 평정 해산이라고 합니다. 평평하다, 정상이.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대륙붕은 현재 경사가 완만한 지대라 그랬다. 깊이 200m 미만 지역, 완만하고 수심이 200m 이하다. 자, 여기는 대륙사면. 사면이란 말은 경사면. 경사면, 좀 더 현재 보면 대륙붕에 비해서 또는 대륙대에 비해서 월등히 경사진 면을 말합니다. 대륙사면은 경사급하다. 자, 그리고 해구. 구자가 고랑구자야. 바다 해자, 고랑구자. 그래서 바다의 고랑. 수심이 6km 이상의 골짜기. 참고로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들입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 4km가 채 안 돼. 근데 여기는 6km 이상의 아주 깊은 곳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가장 유명한 해구 중에 하나가 마리아나 해구가 있죠. 이 마리아나 해구는 깊이가 11km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깊다는 거지. 그래서 해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깊이가 깊다. 깊이가 깊으니까 참고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깊이를 잴 때 왕복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게 되지. 자, 여기는 대륙대. 해구 대신에 대륙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대륙대 여기도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대다. 자, 중간 부분에 이제 해령, 바다의 산맥이죠. 바다의 산맥인데 여기는 발산 경계로 밑에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서 맨틀이 상승하는 곳으로서 새로운 해양 지각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지. 해저 산맥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해산. 이제 해저 화산들. 중앙에서 해령에서 마그마가 대부분 다 분출되겠지만 중간중간 깨진 틈들이 있다면 옆으로 삐져나와서 분출되기도 하겠지. 그래서 주변에 작은 산들을 화산을 만들 거야. 이걸 바로 우리가 해산이라고 합니다. 자, 심해저 평원은 평균 수심이 약 4km로
현재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이 그림을 아주 우리가 지엽적으로 현재 이 그림들 다 추격해서 다 모아놨지만 실제로 현재 바다는 아주 넓고 대부분이 바로 이 심해적 평원이라는 거지. 자, 해저 확장설의 증거. 자, 이건 해령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아까 해령은 바다의 산맥이라고 그랬죠. 발산 경계, 현재 마그마가 상승하고 멘틀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뻗어간다. 양쪽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판의 경계 중에 발산형 경계라 그래. 자, 어쨌거나 지금 해령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가운데 해령은 현재 보면 주변보다 높게 솟아있는 현재 보면 그런 산맥의 모습을 띠고 있어. 그리고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멀어질 때 가운데 계곡이 생겨. 양쪽으로 갈라질 거니까. 이걸 바로 우리가 열곡이라고 합니다. 분열돼서 생긴 계곡.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해저 확장설의 증거. 자, 이 모습을 좀 그리도록 합시다. 지금 해령의 모습을 단면으로 그릴 건데 해령의 모습과 그리고 마그마가 상승할 것이고 이거는 바다 속에 있을 거니까 해수면, 이게 해수면이에요. 그래서 바다 아래에 현재 이 해령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변하는 요소가 있어. 이게 바로 현재 해령에서 현재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멀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바로 해저 확장설의 증거. 첫 번째로 해령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자, 수심이 깊어진다. 수심이 깊어진다. 현재 해령에서 점점 해수면을 중심으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바닥면까지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바로 수심이 깊어진다는 것. 자, 두 번째,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 자, 마그마가 분출되고 해령에서 굳어버리면 해양 지각이 만들어졌겠지? 그럼 나이가 얼마 안 되겠지. 근데 이 만들어진 애들이 양쪽으로 멀어질 거야.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는 증가하게 되겠지. 실제로 측정했을 때 증가합니다. 세 번째, 해저 퇴적물의 두께. 해저 퇴적물이라는 것은 자, 바람을 따라 이동하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는 물속에 떠다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쌓이게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일수록 그 두께는 두껍겠지? 그 말은 나이가 많을수록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거니까 그 두께는 두껍다는 거지. 그래서 해령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퇴적된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지각 연류량. 지각 연류량이 뭐냐면 땅으로부터 지각으로부터 열이 흘러나오는 양이야. 말 그대로 얼마나 열을 많이 내놓고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마그마가 분출돼 가지고 이제 막 굳은 애들은 아직 따뜻하겠지. 그래서 해령 가까운 곳에서는 따끈따끈하지만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많이 냉각되었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위에 있는 A, B, C는 모두 다 해령과의 거리가 증가될수록 값이 증가하는 거지만 D 같은 경우에 지각 연료량은 감소한다는 것. 자, 이런 그림 자료들, 자, 뭐냐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연령,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두께,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지각 연료량을 표현한 건데, 자, 이 그림 좀 간단하게 좀 그립시다. 자, 이 그림 자료가 우리 그림 자료 여러분들 강내 교재는 없는데 이 그림 자료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간단하게 그립시다. 자, 각각의 값을 보게 되면 자, 밑에는 여러 가지 해저 지형들 위치들을 나타낸 거고 자, 위에는 연료량. 자, 열이 흘러나온 양인데 마이크로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세크 1초에 1제곱센티미터에 몇 마이크로 칼로리가 나오느냐 얼만큼의 열이 나오느냐 그걸 표현하고 있어. 어쨌거나 이 단위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 어디서 열이 많이 흘러나오고 적게 나오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해령은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마그마가 이제 막 나와서 현재 많은 연료량이 나오겠지? 근데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식어갈 거니까 현재 연료량은 계속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는 마그마에 의해서 연료량이 높은 것, 그리고 점차 냉각이 돼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연료량이 감소한다는 것. 자, 다 냉각돼 버리면 쭉 뻗어갈수록 더 이상 큰 변화는 없겠죠? 자, 그리고 해구. 자, 해구는 이 해양 지각이 와서 대륙 지각과 만나서 또는 다른 지각과 판과 만나서 파고 들어가는 곳이야.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 참고로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열이 많아. 그런데 표면에 있는 해양 지각, 표면에 있는 지각이 파고 들어간 거지? 그 말은 따뜻한 곳에 차가운 놈이 파고 들어갔잖아.
왜냐하면 표면 부근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에 있는 차가운 것이 현재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들은 파고듦을 당한 곳들은 온도가 열이 적게 나오겠지. 그래서 연료량이 작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차가운 해양 지각들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지각 연료량이 적다. 자, 근데 파고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의 마찰 또는 나중에 우리 뒤에 하겠지만 자, 파고드는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주변을 용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이 마그마들이 분출되게 돼.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어쨌거나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분출된다.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될 거니까 이로 인해서 현재 보면 또 지각 연료량이 많아지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호상 열도, 열도가 뭐냐면 마그마들이 분출돼 가지고 섬들이 나열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화산활동, 화산섬들이야.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시 연료량이 높은 거지. 자, 그리고 자, 해양 지각의 일반적인 곳과 그리고 대륙 지각의 일반적인 곳, 이 두 곳을 보게 되면 참고로 해양 지각보다는 대륙 지각의 지각 연료량이 더 많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그마 활동과 별개로 방사성 원소가 대륙 지각에 더 많아.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에 방사성 원소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붕괴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붕괴열 때문에 대륙 지각이 더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 자, 이 정도만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방사성 원소 함량 자체가 해양보다는 대륙 지각 쪽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각 연료량이 대륙 쪽이 높게 나타나는 것. 자, 증거 2. 자, 다섯 번째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 분포. 자, 고지자기. 고란 말은 예고자죠. 지란 말은 땅지자. 자기란 말은 자석 그 말이야. 줄무늬 나타난다. 이게 대칭적으로 분포한단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자, 마그마가 분출되게 될 건데 바로 액체 형태로 올라오겠죠? 근데 이 마그마는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철 성분, 그 중에서도 자철석. 자철석이 뭐냐면 바로 자석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자성을 띌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마그마에 있는 자철석 성분이 굳어갈 때 주변에 만약 자석이 있다면 그 자석 방향대로 자석화됩니다. 그 역시 주변 자석과 똑같은 방향으로 자석이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잖아. 이미 벌써 지구의 자기장들이 쭉 펼쳐져 있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이 마그마에 있는 자철석이 굳을 때 지구의 자기장 방향대로 자화가 이루어져서 자석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석이 된 다음에 자화된 다음에 양쪽으로 뻗어가게 되는 거지. 자, 한번 봅시다. 참고로 지금 화살표, 긴 화살표가 뭐냐면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고 그리고 파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막 분출돼서 굳어가는 자철석이 자화된 방향이야.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자화된다 그 말이야. 자석화된다. 그래서 양쪽으로 뻗어가겠죠. 됐지? 자, 그런데 지구의 자성은 참고로 우리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북극 방향이죠. 참고로 지구의 북극은 S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의 자석 N극이 북극을 향하고 있는 거지.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북극이 S극 그리고 남극이 N극을 띠고 있어. 자성을 그렇게 가진다는 거지. 근데 지구는 이렇게 자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일정한 주기는 아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의 극성이 확 바뀝니다. 역전이 된다 그래. 북극이 S극에서 N극으로 바뀌고 남극이 N극에서 S극으로 바뀝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확 바뀌어. 근데 이 기간은 일정하진 않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해 왔어.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지. 자, 이게 현재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역전된 모습이고.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역전기와 정상기라는 게 있는데 역전기가 뭐냐면 지금의 자성 방향과 반대인 시기를 말해. 그리고 정상기라는 것은 지금의 자성 방향과 같은 걸 말해. 그 말은 정상기는 북극이 S극,
그리고 역전기란 것은 북극이 N극을 뛸 때를 말해. 지금은 북극이 S극이잖아. 자, 그러면 자, 지금 지구 자기장 방향이 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 할게. 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지면을 향한 방향, 화면을 향한 방향이라 했을 때 자, 마그마가 분출되고 이로 인해서 자화되는 애들은 지구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인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자화된 애들이 해저 확장, 해양 지각들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 거니까 양쪽으로 뻗어갈 거야. 근데 만약에 30만 년 전에, 예를 들어 3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였다면, 자, 이렇게 이제 지구 자성의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때 30만 년 전에 분출됐던 애들은 굳으면서 자화되는 방향은 이 당시의 방향인 아래쪽 방향으로 자화되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30만 년 전에 자화된 애들이 지금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져서 지금 파란색 위치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에 있는 이 영역으로 와 있는 상황이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의 마그마가 분출해서 자화된 거니까 현재 위쪽으로 가는 거지만 30만 년 전에 반대 자성을 띌 때 자기장 지구 자기장 방향이 반대일 때 만들어진 애들은 그때 자기장 만들어지고 그대로 자석이 된 다음에 굳어버렸으니까 그때 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석된 애들 걔들은 이제 오면 반대 방향으로 자석이 된 다음에 굳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근데 이 역전이 자성의 역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현재 그전에는 지금과 같은 방향, 또 그전에는 또 역전된 방향, 또 그전에는 지금과 같은 방향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전이 되면서 자성이 바뀌었겠지. 그래서 이게 그대로 굳어서 남아있는 거니까 각각의 우리 바다 아래의 땅들의 자화된 방향을 따져보게 되면 해령을 중심으로 현재 보면 역전되어 있는 이 무늬가 현재 보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 해령 자체에서 해양 지역이 만들어지고 이게 양쪽으로 퍼져갔음을 의미한다는 거지. 조금 어렵습니까? 일단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자, 6번째, 열곡과 변환단층의 존재. 자, 열곡이란 말은 아까 해령에서 분열돼서 생긴 계곡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갈라진 곳이죠. 변환단층은 뭐냐면 단층이라는 것은 지층이 끊어진 걸 말해. 변환이란 말은 서로 방향이 다르게 끊어져서 이동한다. 그 말이거든. 자, 봅시다. 자, 열곡. 자, 해령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생긴 분열된 곳을 열곡이라고 한다. 분열돼서 생긴 계곡. V자 열곡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면 자체가 V자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 해령 봐봐. 자, 여기 해령 보게 되면 굵은 띠를 이루고 있는 게 다 해령이야. 해령. 전 세계 바다에 다 펼쳐져 있는 거지. 참고로 대서양에 있는 걸 대서양 중앙 해령, 그리고 태평양 동쪽에 있는 걸 동태평양 해령,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근데 이 해령들을 보게 되면 마그마들이 올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들이잖아. 자, 근데 이 엄청나게 긴 이 해령 구간에서 참고로 이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 만 킬로미터 이상이에요. 이 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길이에서 해령 각 부분에서 해령이 올라오는 속도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 그래서 올라오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령이 확장되는 속도가 현재 해양 지각이 확장되는 속도가 이동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 해령은 마디마디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이 보면 이렇게 여러분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쭉 펼쳐져 있는데 자, 가로 방향으로 마디마디 끊어져 있죠?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이유가 현재 마그마의 상승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볼게.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지금 해령 주변의 모습을 좀 더 확대시켜서 모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해령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디마디 끊어져 있어. 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겠지? 어쨌거나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 거니까. 자, 근데 자, 해령과 해령 사이, 해령과 해령 사이를 보게 되면 위쪽 영역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자, 파란색 영역, 파란색을 기준으로 아래쪽 영역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바로 이 영역을 바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영역, 엇갈리는 영역을 변환단층이라 그래. 서로 끊어진 상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지. 자, 만약에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만들어진 해양 지역이 양쪽으로 멀어지지 않는다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서로 이런 변환단층이 존재하지 않겠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단층이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어긋나는 경계들이 존재해. 지역들이 존재해. 그러니까 변환단층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말은 실제로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지.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변환단층에는 많은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 기준으로 위에는 오른쪽으로 아래는 왼쪽 가고 있지. 그래서 서로 어긋나고 있을 거니까 마찰이 심할 거니까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겠지. 자, 이 영역. 자, 그래서 이 변환단층 영역 빨간 점으로 표현했지. 여기에 많은 지진 활동들이 발생을 하더라. 해령과 해령 사이다. 이걸 변환단층이란다. 자, 그래서 이건 위에서 본 모습을 모식으로 표현한 거야. 자, 해령이 있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 있고. 자,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 것이다. 참고로 이 초록색 영역이 뭐냐면 자, 초록색의 위쪽도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도 오른쪽 가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환단층이 아니야. 여기는 참고로 전리대라 그럽니다. 전리대. 자, 근데 이 파란색 영역은 위에는 오른쪽, 아래는 왼쪽, 바로 해령과 해령 사이를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여기는 현재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을 한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들은 자, 해령 같은 경우에 자, 해령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들이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화산이 분출될 때 껍질 깨고 나올 거니까 껍질을 깨면서 흔들림이 생기겠지. 그래서 해령에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변환단층 영역에는 서로 어긋날 거니까 서로 마찰 일으킬 거니까 역시 지진이 많이 발생하겠지. 자, 그리고 화산활동을 동그라미로 표현한다면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자, 해령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 마그마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이니까 해령에는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변환단층에서는 마그마가 분출되지 않습니다. 화산활동이 없어. 그래서 현재 변환단층에는 지진활동만 있더라. 자, 이거 역시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자, 나는 그림이 없어서 이거 역시 그림으로 그릴게. 지진은 X로, 그리고 화산활동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증거로 해구 부근의 지진 분포. 자, 해구라는 것은 바다의 고랑이었지?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동해, 자, 일본과 우리나라 영역인데, 자, 뭐냐면, 유라시아판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어. 참고로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좀 더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파고 들어가. 자, 이렇게 섭입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섭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고드는 과정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섭입대 또는 베니오프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섭입이 일어나는, 마찰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건데 점점 파고 들어갈수록 깊이가 진원의 깊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는데 진원의 깊이가 순차적으로 깊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지점들이 이렇게 보면 진원의 분포가 현재 해양판에서 대륙판 쪽으로 현재 들어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파고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해구 부근에 있는 주변부의 그 아래쪽에 있는 지하에 있는 진원의 분포를 보게 되면 그 진원의 분포 가지고 섭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섭입대라 한다. 또는 다른 말로 베니오프대라고 한다. 자,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이 분포하는데 그 분포를 보게 되면 자, 해구에서 자, 대륙 쪽으로 섭입 당한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의 깊이가 점차 깊어진다는 것. 이렇게 분포를 띈다는 것은 파고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해저 확장된 다음에 나중에 보면 파고 들어가는 과정까지 일어났다 그 말이 되겠지.